100% 전당대회 룰 개정안에 친윤 대 비윤, 둘로 쪼개진 국민의힘. 대장동과 당내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대표 책임론으로 충돌하고 있는 민주당.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6개월 만에 지지율 40%를 회복했는데 윤 대통령이 찍었다가 실망해서 돌아갔던 사람이 이제 뭐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일부가 돌아온 거죠. 대통령실이 자꾸 국회 일에 관여를 안 하면 잘 돌아갈 거라. 여소야대 속 정권 교체, 여야 협치는 실종. 집권 2년차 본격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본 2022년 정치권 집중 분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이때 정치권은 참 시끄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예산안이 마무리됐지만 여야는 당내 내분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한 해 정치권의 거목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로라는 표현을 싫어가지고 제가 거목이라고 했었는데요. 김영석 교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65세부터 90세까지가 황금기다라. 두 분이 지금 그 상황 아닌가요? 예, 먼저요.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국무님, 윤 정부 출범 8개월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네, 대통령 당선될 때 48%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겨우 회복한다 그래서 뭐 40% 내외인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던 사람들 중에 근 8% 내지 10%는 아직도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8개월 동안에 성공한 정부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봐야죠. 네, 왜 적어도 성공한 정부라고 하려면 자기가 당선될 때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그보다가 더 지지를 안 했지만은 찍어놓고 보니까 잘하는구나. 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쯤 55%에서 한 60% 정도는 돼야 네. 그래야 한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그래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집권 초는 어쨌든 득표율보다는 더 높은 지지율이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예. 진단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나 영 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가 마음 잡고 뭐 탈원전을 다시 복구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 강성 노조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뭐 엄하게 네. 한다든지 또 소득 주도 성장 경제를 뭐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몇 가지 큰 그 일은 그나마 뭐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협치인데 네. 집권 8개월 동안에 야당과 대화 한 번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무슨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죠. 네. 그 질문은 제가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 좀 먼저 여쭙게요. 정치 실종이라는 말이 참 많았던 예. 한 해였습니다. 사실 법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정치에서 해결하는 것인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상생과 협치 이게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갈등과 증오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요. 취임 한 차례도 거대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야당과의 소통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뭐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당선이 된 이유도 그렇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돼서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어떻게 공정과 상식하고는 거리가 먼 그 행보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아직도 뭐 1년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후에 정책 책임을 묻고 하는 데에서도 검사의 시각을 가지고
뭐 조사해 보고 불법이 있으면은 뭐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사고 방식은 정치인의 사고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 어쨌든 한 해를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그나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복귀한 거는 뭐 조금의 변화는 아닌가 하는 좀 새해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의 때를 좀 벗고 네. 좀 정치인 대통령이라는 게 최고의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 다시 좀 정치인 윤석열로 좀 거듭나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네. 진단이신데 이재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야당을 마냥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하고 8개월 정도 되는데 네.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 보면 이번에 이제 방금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안과 뭐 이태원 국조 참여하고 겨우 체면 실현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실에는 그 통과된 예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나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좀 깊이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네. 그냥 대통령실이 초당적으로 뭐 여야 초원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 예산을 뭐 정부 예산에서 손도 대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렇게 말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하려면 대통령이 야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좀 초청해서 관저로 초청하든 아니면 뭐 좀 영빈관을 초청하든 네. 해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집권 초인데 내가 정치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 네. 이 예산은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리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내가 최대한 듣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야당과 대화를 해서 그래서 여당에서도 용산에서 저렇게 하니까 야당하고 협상할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야지.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지 않는데 야당이 예산안을 입맛대로 통과시키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는지 이건 정치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깊이를 안다면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관저에 야당 지도부 초청해서 예산안 설명하고 또 정부 현안 설명하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그게 뭐 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지금은 못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가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대통령이 제가 바라건대 정말 좀 야당과 말로만 협치하고 뭐 그냥 검찰총장 할 때 식으로 검사들에게 뭐 말만 하면 싹싹 돌아가 이런 게 아니고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정치판에서 안 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야당과 정말로 협치를 좀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좀 몸 아끼지 말고 정말 몸으로 때워서 좀 이 야당과 협치해서 분열과 갈등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네. 올 한 해 돌이켜 보면요. 사실 가장 슬프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이태원 참사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진도 끝에 지금 합의가 된 만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도 뭐 속도를 낼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뭐 벌써부터 기한 연장이라든가 증인 채택을 놓고 또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올해 정치 보셨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은 진상규명과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야가 좀 협치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사고가 나자마자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네. 이런 걸 보면 그러고 그 후에 정부는 어쨌든 이 영정도 없이 누군지 전부 이걸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감추고 은폐하고 이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뭐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유적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이상민 장관은 야 이건 니들 놀러 갔다가 다친 건데 뭘 이걸 정부에 책임을 물어 뭐 이런 그 자세였단 말이죠. 네. 그 지금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책 책임도 안 묻고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제 선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지금 저 정부 쪽 사람들하고는 아마 좀 접근하는 시각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하여튼 대통령실이 좀 잘 모르시면 대통령이 그 당무에 원래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난 어떻게 들어간지 뭐 바빠서 당무는 좀 당에다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나마 국회에서 좀 협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금년 한 해 동안에 제일 잘못한 게 이태원 참사 대응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158명이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네. 정부가 사전에 조금만 더 주도 면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그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죠. 네. 그런데 결국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생명이 죽었으니까 정부가 국민의 생명 책임을 못 졌으니까 참사 나면 바로 제일 먼저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이건 정부가 먼저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네. 선 책임 후 수습입니다. 정부가 책임질 건 먼저 책임을 지고 그러고 수습은 이제 지금 뭐 그 경찰청 직원들 뭐 용산구청 직원들 뭐 구속영장 신청하고 뭐 구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고 난 다음에 차곡차곡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부의 공직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한 사람도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용산서장도 구속돼서 들어간 거지 본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펴낸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지켜본 뒤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거죠. 현재까지. 그것이 네.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수습을 먼저 하고 책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책임이 수습이 하나입니다. 수습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선책임입니다. 책임을 먼저 지는 게 수습의 제1번이죠. 그런데 네. 책임은 안 지고 수습한다고 그래서 하위직만 지금 구속하고 뭐 영장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정부인지 말이지. 이런 중요한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났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쉽게 이 정부에 다가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유가족 협의회 생기는 거죠. 대책 협의회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미 조직화되고 세력화되면 앞으로 복잡해집니다. 점 갈수록. 네. 이걸 처음부터 장관하고 총리나 청장이나 사퇴시켜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또 영빈관을 이미 문을 열기로 했으면 49세쯤 됐으면 그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전원을 영빈관에 초청해서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그들을 달래주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나잖아요. 네. 이걸 정부가 못하는 겁니다. 네. 정치권 갈등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이다, 기획 수사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무슨 얘기냐? 잘못이 있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뭐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난 목요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했는데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입니다.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대장동 관련 하여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관들을 다 바꿨잖아요. 네. 교체해가지고 뭐 제일 특수통 베테랑 검사들로 또 이 한동훈 지금 법장관의 제일 측근이라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면 좀 그 뭐라고 화끈한 거를 좀 하나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내놓든지 뭐 지난번에 그 뭐 저 고인이 된 김문기 씨를 알았네 몰랐네 왜 선거법 위반을 허위 사실이니 지금 FC 성남 FC 이것도 일단 한번 그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내렸던 거를 다시 재수사해 가지고 네.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국민이나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저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라고 선뜻 다가오질 않는단 말이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그 대장동에서 원래는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네. 뭐 700억 뭐 조수재 엄청난 돈이 있다고 그동안 그렇게 해놓은 걸 좀 저렇게 베테랑들이 달라붙어서 몇 달을 했으면 뭐 결과를 내놔야지 언제까지 저거에 매달릴 거냐. 네. 뭐 지금도 수사 중인 게 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나올 때까지 뭐 끌런지 인디안 기우제 하듯이 좀 뭔가 결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종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재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두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 돌아선 사람들의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저건 뭐 수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왜 저래 질질 끄냐. 네.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정서가 뭐 대선 끝나면 곧 잡혀갈 거다, 뭐 잡아갈 거다, 곧 조사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뭐 근 7개월, 8개월 되도록 끄니까 도대체 수사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돌아선 이유도 하나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대선 전부터 대선 끝나면 이재명은 수사하겠구나 하는 건 이미 국민들 일반 정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남 FC 건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일반 국민들 정서는 빨리 들어가서 털고 나오는 게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털고 나오는 게 좋지. 저렇게 뭐 저걸 갖고 정치 투쟁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건은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건은 사실에 입각한 법률 투쟁을 해야지 이 건 갖고 정치 투쟁하거나 뭐 당이 총체로 달라들어서 야당 파괴다 정치 보복 이렇게 대응하면 지금 이 검찰 저 팀들은 그 귀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법률적으로 진위 여부를 따지는 이 법적 투쟁을 해야지 정치 투쟁 해갖고는 이재명 대표가 100번 집니다. 28일 검찰에서는 출두하라는 선언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가야 된다. 당연히 나가야죠. 나가서 사실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네. 뭐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다 그러고 이걸 밝혀줘야지 국민들은 어쨌든 이재명 입으로부터 검찰에 가서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날 또 안 나간다.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는 당장 28일은 이재명 대표는 광주 일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 검찰 출두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날이야 뭐 이미 긁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저렇게 그러니까 뭐 꼭 야당 대표 정치인이 아니라도 네. 보통 저 소환은 서로 일정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뭐 팩스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저도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검찰에 출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사건이 뭐 어디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네. 건건이 오라가라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뭐 시간이 벌써 뭐 몇 달이 흐른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따지면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가부간에 한번 부르면은 대장동 문제 뭐 같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가지고 네. 그 한번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하고 좀 조율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한꺼번에 한 번은 뭐 여러 한꺼번에 현안에 대해서, 예. 뭐 중앙지검에서 또 그다음에 소환하고 뭐 성남지청 수원지검에서 오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는 하기는 해야 됐는데 가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검찰도 이 대목에서는 뭐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라 정리를 그렇죠. 해서 정리를 해서 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성남 FC
소환하고 네. 또 조금 이따 대청동 소환하고 또 조금 이따 백현동 소환하고 네. 또 뭐 위례신도시 변호사 소환하고 대납. 또 변호사 대납 소환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검찰에서 지금까지 조사됐던 것 다 해갖고 전부 마무리해갖고 한꺼번에 네. 그 사건을 한꺼번에 이재명 대표 나오시오 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그것도 뭐 일정 조율 안 하고 그냥 나오라 그러면 사전 일정이 많이 있는 사람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변호사들하고 일정 조율해갖고 이재명에게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크게 처리하고 나가야지. 이걸 아마 계속 소환하기로 하면 이건 뭐 검찰청마다 뭐 이게 아마 한 달에서 몇 번씩 소환해야 될 텐데 저래 되면 이재명 대표는 뭐 1년 내내 소환하다 보려다 봅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3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관련한 경선 룰 예. 때문에 지금 뭐 주자들 간에 서로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비운 게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는 이번에 그 100% 당원 투표 또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한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퇴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좋아요. 뭐 당원 개정할 수 있고 또 당원 100%로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적어도 저렇게 급작스럽게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 같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했잖아요. 이번에 이거. 네. 저게 국민들 눈에 아름답게 비치겠어요. 저런 것들이 이제 격하게 쌓여서 결국 아마 총선 때 다 그게 표로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아마 원외위원장들 지난 21대 총선에서 워낙 졌기 때문에 난 그 사람들은 애가 탈 거라고 봐요. 네. 왜 당 지도부가 왜 저 모양이지? 네. 결국 내후년 총선에 득이되지 않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군요. 당연하잖아요. 저게 좋게 비칠 리가 있겠어요. 아니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와 있는 주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당원 공론화 절차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갑자기 뭐 대통령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보도되는 걸로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니까 그냥 저렇게 당원을 18년 동안 고소해왔던 당원을 저렇게 고치는 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네. 이구문께서 보시기에는 내년 3월 전당대회가요. 친윤 대 비윤 이 구도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김기현, 장재울 의원 간의 이른바 김장연대 얘기도 나오고 예, 또 지금 뭐 친윤 주자끼리 다시 또 더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뭐 우리 당 이야기해서 좀 사실 좀 미안한데 그러나 당에서는 뭐 좀 저 이야기도 좀 잘 듣는 게 좋겠어요. 나가서 뭐 어디나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 못하게 막을 게 아니고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이 우리가 국민 당원 룰을 100% 당원 투표를 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당이 우리 당 대표를 뽑으니까 우리 당 당원들이 투표한다.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당이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네. 정당이. 그거는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당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당을 주는데 당 대표 선거할 때는 저끼리 하고 국민의 의사는 1도 반영을 안 하고 그러면 선관위로부터 받은 돈 물려줘야죠. 내놔야죠. 그러면. 그럼 이거 우리끼리 한다 막 이렇게 해야지. 또 두 번째는 당 대표가 당선되면 자기네들 당원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반자야 2학년 4반 반자야 2학년 4반만 관리하면 되지만은 이 당은 우리 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 대표가 되면. 네. 그런데 어떻게 당원만 갖고 투표를 합니까? 네.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어 왔던 거니까 7대 3이 있어 왔던 거니까 원래는 5대 5쯤 해야 됩니다. 당원 50% 민심 50%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그러면 당원이 너무 반에 적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원 70 민심 30 이대로 하는 게 좋은데 네. 이걸 뭐 완전히 100%로 당원 투표를 한다. 그리고 또 결선 투표 하겠다. 뭐 결선 투표 좋죠.
그런데 결선 투표를 만약에 소위 친윤 아닌 사람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선 투표 제도를 생각했다면 이게 아주 함정인 것이, 만약에 친윤 아닌 비윤이 1등, 2등 되면 어떡할 겁니까? 친윤이 3, 4, 5등 돼불고 비윤이 1, 2등 되면 그 비윤 1, 2등 놓고 또 결선 투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상까지는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당원을 10,000명이나 20,000명 갖고 투표하면 네. 뜻대로 돼요. 지도부 뜻대로, 위원장 뜻대로 돼요. 그러나 당원이 50만, 80만이 되면요, 요즘 당원들이 다 인터넷 보고 다 이게 알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이 누구 찍으라 그래서 찍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네, 네. 그래서 당원이 50만 투표, 80만 투표 되면 당 지도부의 오더가 그대로 안 먹힙니다.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무슨 100% 당원 투표만 한다, 무슨 뭐 결선 투표에서 만약 1등 아니라 2등이라도 친윤이 되면 결선에 가서 끌어올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당원을 손질했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된, 그리고 당이 잘못된 거 아니라 이거는 정당지, 민주정당이 기본 룰을 흐트러버린 겁니다. 네. 옳지 않습니다. 사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 이제 정치인들 사면 얘기, 그 법무부에서는 확정을 했고 모레죠 이제 국회에서 최종 대통령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면이라는 게 통상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을 안 시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참 옹졸해요. 옹졸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당헌 개정도 그렇지만은 그 사면 복권도 5개월도 안 남은 사람한테 복권은 안 시키고 저 MB는 그렇게 다 한다고 그러면 네. 설마 저런 사면령을 할까?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국회를 네. 거쳐봐야 대통령 되는데. 결심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남아있어요. 글쎄, 근데 그 참 보면 설마 근데 그런 일을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한 7개월 동안 설마 저럴까 하는 일들의 연속이라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 워낙 형식적으로 보면 네.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만 하고 복권 안 했다. 그건 법무부 시각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난 군사정부 때만 5번 구속돼서 5번 사면 받았을 때 사면만 먼저 하고 복권은 한 받아 지나서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법무부 시각을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면 일종의 정치 행위잖아요. 정치적 시각을 보면 포용하는 거잖아요. 국민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 마음을 넓게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수 지사하고 자꾸 뭐 하고 누구는 뭐 15년 남았다. 아니 무기 받은 사람 1년 살고도 사면시킨 경우도 있고, 뭐 22년 받은 사람 1년 살고도 사면시킨 인데 뭐 자녀 갖고 지금 사면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도 그렇게 자꾸 뭘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두 분 이제 워낙에 정치권에 오래 몸 담으셨고 또 거목이신데, 제가 이 질문을 꼭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 개헌 문제가 지금 물밑에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뭐 선거구제 개편으로 해서 내후년에 좀 다당제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권력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점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의원총회에서 네. 저 선거제도는 선거 원래 1년 전까지 확정하기로 돼 있어서 아주 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 10일 전에 이 선거구제 개혁을 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때 대국민 아주 저 공약도 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라고 그래. 그래 어느 때보다도 이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좀 무르익은 게 아니냐. 그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중요하죠. 근데 긍정적이라 하니 네. 하여튼 이 아주 지긋지긋한 육공화국의 이 양당 독식, 네. 승자 독식, 그냥 5년 내 대통령 선거 지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우리는 5년 후에 뺏어왔다고 그래서 저렇게 서로 전쟁을 하는 네. 이 양당 독점의 이 정당 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저도 고문요. 뭐 개헌도 나는 이번에 개헌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해갖고 적용은 그 다음 대통령 때부터 적용하면 되니까 네. 나는 대통령도 좀 분권형으로 대통령이 너무 정책 대통령실로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좀 내각으로 넘기고 내각은 또 지방으로 넘기는 이런 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은 지금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로 바꿔갖고 네. 다당제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뭐 필요하면 하원을 한 200명, 전국을 한 50개 선거구에서 한 4명 정도 뽑아갖고 한 선거구에 상원을 한 뭐 50명이나 100명 하고 이렇게 해서 다당제로 가려면 선거구제를 개편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네. 나는 민주당이 그 지금 다수를 갖고 딴 데 자꾸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그 다수를 이런 선거법 개정 이런 데 좀 다수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뭐 네.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정치와 사회 전반에 정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했던 한 해였지만 낮은 곳에서 사랑과 평화를 전해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어떤 분도 세부 내용을 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이거 왈가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이게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혀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라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응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게는 왜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는 격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의 정치 결산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63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여야는 지금 민생 예산을 늘렸다면서 애써 의미를 부여했는데 배종찬 소장님. 예. 이게 보니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역대 최장 지각 예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론의 반응은 어때요? 어느 쪽에 더 책임을 묻습니까? 글쎄 이번만큼은 어느 한쪽만 묻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기도 일단 너무 늦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뭐 법인세다 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다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럼 11월 말에 못했을까요? 이런 중재안으로 네. 구간별로 1% 인하 그리고 50% 예산한 다음에 내년에 또 조정할 수 있는 것.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회의 6시에 소집될 것이 10시로 미뤄졌거든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쪽지 예산 또 중진 예산, 현수막 예산이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여기 뭐 두 분의 전현직 의원들이 계시지만 저는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다 비판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여기 현직 의원 계시는데 여전히 뭐 쪽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쪽지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오늘 이번에는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아쉽죠. 네. 아쉬운데 쪽지 예산이 없어진 지가 꽤 됩니다. 네. 예, 이게 쪽지 예산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쪽지 예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여야에서 이제 쪽지 예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쪽지 예산 대신 그런 없습니다. A4 용지 예산입니까? 포스트잇 예산.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뭐 지역구 예산은 저도 뭐 제 지역구 예산이 있는데 지역구 예산은 어떻든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네.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부터 부처 담당 공무원들 이제 설득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조금 저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네. 어르신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 예산,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예산, 그다음에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해주는 예산. 지역 그다음에 화폐. 네.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네. 경로당에 여름에 이제 에어컨 전기,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이제 히터 예산, 그다음에 네. 쌀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역 산업 상품권이라든지 또 우리 청년들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예산들 이게 전부 이게 삭감이 돼서 넘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이고 코로나 이후에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판에 이런 이제 민생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챙길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행히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이 예산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대신 이제 경찰국이라든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것은 저희 민주당이 민생과 직접적 연관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삭감하는 선에서 이제 합의를 했고 좀 늦고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네네. 최선을 다했다. 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님. 네. 그런데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이 뭔가 삭감이 좀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예산안 심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의회의 어떤 고유의 견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집행 권력은 국민의힘에 줬지만 아직 이제 의회 권력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권력이 예산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협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그게 또 국민의 뜻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두 당이 밀리면 죽는다. 네. 약간 그런 어떤 성향이 더 강해졌다. 네. 그래서 이 타협하는 과정이 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대적이다.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고 특히 발언이나 이런 수위를 보면 굉장히 감정이 격해졌죠. 예, 옛날에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상당히 그 여야의 원내 지도부 간에는 어떤 공감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갈수록 심해진다 이게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감세 예산 같은 경우에 네. 끝까지 문제가 많이 됐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동산 관련세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선 때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공약이었는데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좀 아쉽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감세에 대한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낙수냐 분수냐 이런 일도 양단적인 게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흐름은 무조건 일반 감세를 다 한다고 이 경기가 나쁜데 법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얼마 전에 최태원 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핀셋 감세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이번에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또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는 너무 뭐 보수는 감세고 진보는 증세다 이런 식의 또 과거 교과서적인 발상 같은 거는 좀 여야가 다 극복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국민 시각에서 보면 되는데 국민에 대한 또 해석과 또 접근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항상 충돌이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요. 지금 보니까 일물 법안이라든가 또 방탄 논란,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힘겨루기
전국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런 진단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전에 예산안이라도 통과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도 어쨌든 40%대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마지막에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올해를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강아지들을 11마리 데리고 이렇게 마지막 그 올해 마지막 사진 찍으신 걸 보면서 대통령께서도 행복하시고 강아지들도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들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금 많이 가장 이야기된 게 이제 노동과 관련한 대처 그리고 노동개혁 아젠다를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 이게 지금 내년에 일몰 법안이라든지 이런 그 법안에 대한 게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방탄의 계속 수사들, 방탄을 만들게 되는 그 수사들이 있고 또 이태원 참사 이제 국정조사 시작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이 이제 민주당이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내년 초에 그 여론 형성에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넘어가 볼게요. 전재수 의원님. 예.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텐데 지금 민주당은 중대본 설치가 늦는 것이라든가 이게 정부의 부실 대응에는 이상민의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 그런 입장인 거죠. 예. 일단은 엊그제 이제 그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대본 설치가 총각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네. 뭐 이런 이제 또 부적절한 답변들을 많이 이제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언론의 질타, 또 국민들의 질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재난 재해 상황이 생기게 되면 중대본의 설치는 총각을 다투는 일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고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대통령보다 먼저 재난 재해 상황을 파악을 하고서 중대본 설치를 주도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왜냐하면 재난안전 총괄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난재해 이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는데 재난재해 총괄부처 장관이 대통령보다 그 상황을 늦게 파악을 하고 결국은 이상민 장관에게 중대본 설치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대본 설치를 대통령께서 다시 지시를 내리는 네. 이런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참사가 벌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이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이게 네. 벌써부터 이제 시기 연장하고 증인 채택을 놓고 또 서로 갈등이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그 명지병원 닥터카를 이용해 인명구제 골든타임을 허비하겠다면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 네.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나요? 네, 이제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배경을 잘 모르고 굉장히 참 이렇게 좋게 다들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런 어떤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국정조사 증인까지 채택할 필요가 있냐 이게 네. 뭐 좀 정치 공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저는 좀 이런 걸 할 때는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조의 증인 채택에 들어갈 만한 어떤 그리고 국조에 좀 격을 맞춰서 네. 공방을 벌이더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배종찬 소장님, 네. 그 3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국민의힘이 100% 당원 투표, 결선 투표제 도입 이렇게 룰을 바꿨습니다. 예. 친윤 비윤간 또다시 뭐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여론 풍향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당원 100%나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전당대회의 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원 100%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배경이 뭘까? 이유가 뭘까? 결국 유승민 배제 룰이거든요.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100%나 결선 투표제가 없다면 자칫 당대표가 된다. 그건 절대로
친윤에서 윤핵관에서 또 심지어 더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전당대회 룰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네. 정말 일각에서 나오는 카타르 월드컵 지금 경기가 시작된 지가 15분 지났는데 16분째 골대를 옮기는 겁니다. 네. 이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전재수 의원님, 네. 이번 개정에 대해서 방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비윤리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특별히 반발의 목소리가 크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사실상 이제 여론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 유승민 후보죠. 그 나머지는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5만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국민과 당원이 선택한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축출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일들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에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유승민 당대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중 3중의 방어벽을 치고 있고 그 2중 3중의 방어벽이 다름 아닌 당원 100% 투표 결선 투표제입니다. 그리고 이 벽을 뚫고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준석 당대표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 네.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좀 정당 정치의 역사를 10년, 20년 이전으로 지금 퇴행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도 됩니까? 글쎄요, 뭐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룰이 바뀌었다고 또 출마를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저는 출마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도 보면 이렇게 당원 100%로 가는 것은 이제 경로에 맞지도 않고 시대에 좀 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보다 가장 문제는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거거든요, 절차적으로. 근데 이게 특히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것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개입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당선이 될 그 당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윤심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유승민 의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보면 여론에서 조금 수위에 있는 게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피해자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냥 줄 세워서 당대표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공정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당의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그래서 사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기조로 얘기를 했던 건데 좀 걱정스럽죠.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처럼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뜻대로 될 거냐? 정말 제대로 된 당대표 선출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 당원 투표 결선 투표제 도입 속에서 과연 그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에 국민의힘 쪽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론의 양상은 어떤가요? 일단 그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그 100% 개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50.4%가 나왔고 찬성 의견이 38.5%가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이게 이제 찬성 의견이 71.3%.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단은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30% 지지율에서 헤매다가 이제 40% 간신히 왔는데 여기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주지 않으면 당이 또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무리한 지금 결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다음 총선에서
과연 승리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요거는 또 별개의 다른 문제거든요. 네. 현재 이 여론, 그러니까 민심이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많은 거는 사실 이 당심이 찬성이 70%라고 하더라도 룰 개정할 때 반영이 좀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토의 과정이라든지 공론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직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게 지금 당원 전체 의사를 반영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제 이제 경선이 이제 들어갔을 때 실제 당원들의 의사가 지금 정확하게 다 찬성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때 아닌 또 관련해서 김장 논란이잖아요. 네. 정치권. 그 김기현, 장제원 의원 간의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윤상현 의원은 소위 텃밭에 있는 분들의 연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효과가 있겠느냐 예. 일종의 견제구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또 김장연대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런 주장도 나오고 나김장이죠. 이분들 간의 예. 합종 연행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리둥절이 아니라 당심둥절이죠. 네. 당심은 어디로 갈지 지금 당원들은 결정도 안 했는데 네. 무슨 김장연대 뭐지? 김장 끝났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 별명이 배추도사입니다만 배추 한 포기가 지금 12,000원, 13,000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비싸니까 김장연대 이게 주목을 끌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김장연대가 아니라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시종일관 단대, 단호한 대응, 후보자들은 연대, 뭐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본인이야말로 단일화를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김장연대에 대해서 실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돌풍 이후에 당원들의 구성비가 많이 변했습니다. 수도권 2030 MZ세대 심지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당원 가입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지금 천원 변호사가 아니라 천원 당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심둥절이다. 당원들이 지금 결정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절대 저는 고정이고 확정이 아니다. 당심이 상당히 우리 예상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예. 이준석 대표가요 김장연대에 대해서 새우 2마리가 모인다고 고래가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의미의 얘기일까요? 새우가 뭐 고래될 수는 없겠죠. 예. 뭐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당 대표 지금 이제 출마하시는데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감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고 네. 당 대표감이 되지 못하는 김기현 의원을 옆에서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돕는데 도와봤자 장제원 의원 역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임팩트나 이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돕는다고 나서봐야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건지 물론 이 전 대표는 유 전 의원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다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 전 의원을 돕는다 꼭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 이 대놓고 특정 후보를 돕는다, 뭐 연대를 한다. 저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설사 돕더라도 좀 표시 안 나게 하고 그런 정도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냥 막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성공 또는 다음 총선의 승리가 이번 뭐 당대표에서 중요하다, 정권의 성공 이런 거하고도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그럼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권의 성공에 도움이 되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후년에 있을 선거에 총선에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특히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그 이미지라든가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그다음 그 철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오히려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했던 과거의 어떤 진박 간별사 운운했던 이것을 떠올리게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건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판을 했는데 뭐 이준석 대표 전 대표답게 조금 이렇게 희화해서 조롱하는 듯한 비판했는데 저는 뭐 그분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에 꼽히긴 하지만
조금은 좀 점잖은 그 비판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그 여론 좀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면은 일본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압도적인 1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선두, 또 안철수 의원이 1위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당심을 100% 적용할 때 누구에게 가장 유리합니까? 지금까지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비윤계 3인이 그 상위권에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게 전체 의견도 그렇고 정당 지지층 의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윤의 마음을 얻고 있는, 특히 좀 전에 얘기한 김장연대 김기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자리 숫자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이게 좀 그 잠재적으로 이게 지지율 상승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최근 나온 조사 중에서 한동훈 장관을 넣는 거랑 원희룡 장관 넣은 조사들이 있는데 그런 조사에서는 한 10% 정도는 나오지만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당 지지층에서 20%, 30% 넘는 후보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당파층, 그러니까 아직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층도 정당 지지층 안에서 20%가량 되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지금 후보가 날릴 상태예요. 그게 어느 정도 한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배 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원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책임당원인데 책임당원 구성비가 지금 우리가 그냥 추정만 하지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하거든요. 네. 대체로 영남권과 60대 이상이 40%가량 된다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로 저희가 유추는 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당신들의 그 변화는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었을 때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연말 정치권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공방이 지금 뜨거운데요. 전재수 의원님, 이 대표 측은 이게 검찰의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수사다 그러면서 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대 28일은 지역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듯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대개의 경우에 검찰과 또는 이제 뭐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간에 소환 여부를 조율을 할 때는 뭐 이제 변호사라든지 당사자와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은 협의 없이 이제 전화 2통, 그다음에 팩스 두 군데 온 것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실과 의원회관 의원실에 각 전화 한 통씩과 팩스 한 장씩 들어온 것이 다고, 그리고 실제 아마 검찰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환에 응하든 소환에 응하지 않든 우리는 기소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을 하든 그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검찰도 정말로 소환을 해서 뭔가 물어볼 게 있었더라면 아마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환 일정에 대한 조율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 보니까 검찰이 소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소환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별반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검찰은 기소를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지 소환에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 이것이 저는 핵심적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님, 검찰의 소환 요구를 두고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게 과장 발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여권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로 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게 되면요. 네. 그러면 이게 협치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속히 빠른 속도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는 소환도 어쨌든 뭐 본인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뭐 민주화나 뭐 어떤 숭고한 뭘 하다가 이렇게 불법이 된 게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혐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소환에 응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네. 다만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실 때 보면 불공정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하고 이것이 균형이 안 맞다. 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소환을 안 하고 수사를 빨리 안 하면서 이렇게 야당만 자꾸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저는 그 부분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어쨌든 양쪽에 공정하게 저는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니네도 수사 안 하니까 나도 수사 안 받을래가 아니라 나 수사 받겠다 떳떳하게. 네. 그러니까 너네도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해.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그 이재호 고문과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검찰 수사 사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건건이 지금 일당 대표가 오라고 할 때마다 간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조율을 하고 그 이재명 대표 측과 조율을 해서 뭐 한꺼번에 이거를 뭐 출두 요구를 한다든가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런 또 의견을 내네요. 그런 부분은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치의 장애가 돼.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그렇게 돼 있으면 모든 어떤 그 전국에 집중되는 주제가 전부 이렇게 수사와 관련된 얘기만 그 언론에도 나오고 계속 전국의 이 흐름을 갖다가 좌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걸로 계속 소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소환으로 끝내야지 자꾸 뭐 잊을만 하면 또 부르고 잊을만 하면 또 부르고 이렇게 해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배종찬 수장님,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민주당 지지율 또 이 대표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요. 네. 지지층 결집 효과를 과연 부를 것인지. 근데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압도적 1위네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유는 합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범진보 진영 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유일한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자가 없다, 대안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소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해석과 또 데이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또 민주당 지지율에도 미치는 영향 다분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소환이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로서는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언더독 이펙트, 언더독 효과가 약자 동정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층 그리고 화이트 칼라 40대에서는 결집될 수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소환에 대해서 첫 소환의 주목도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응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꼬리표가 달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고 뭐 10시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 이 조사에 응하고 나온 다음에 봐라. 이 소환의 첫 소환이기 때문에 응했다. 앞으로 향후의 내용들은 검찰이 단단한 준비를 하고서 근거를 가지고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야당에 대한 보복일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중도층이나 MZ세대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첫 소환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새해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 대표의 당내 결속을 위한 이른바 문심 끌어안기 행보로 봐야 할지 만약에 만났을 때는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영남권에 지금 경청 투어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새 인사차 지금 만나고 또 봉화까지 이제 인사를 가겠다는 의견인데요. 네. 사실 그 민주당 안의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층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성향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 6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도 지금은 하나 서해 공무원 관련한 것이지만 앞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블랙리스트 등등으로 해서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검찰 수사라든지 그 여권의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일관된 하나의 대응 체계를 좀 만들지 못했다라는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함께 이제 새해에는 좀 함께 연대로 공동의 전선 대응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수사가 이어지면 사실 그 여당이나 검찰 쪽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크죠. 그런 네. 걸 노린 것 같습니다. 사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그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교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결정했는데요. 이게 뭐 통합이 아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은 다른 게 아니라 김경수 지사를 이거 복권 없이 사면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발이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잘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게 복권 없는 사면은 원하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형기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나를 사면 대상에 넣으려고 하느냐,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야당의 적절한 인물을 끼워넣기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사범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범죄 혐의, 그 범죄 내용으로 보자면 경제사범에 가깝습니다. 경제사범요. 경제사범에 가까운데 무려 한 15년 정도의 형기가 남아있고 더더구나 이 내지 않은, 아직 완납하지 않은 벌금이 한 80억 정도 됩니까? 이것도 지금 이번에 그냥 없던 일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 범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이명박 대통령은 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제사범의 영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사면 복권시켜주기 위해서 야당의 어떤 인물을 끌어들이는데 그것도 복권 없는 사면을 해준다? 아니 어느 국민이 이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식의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가 된다면 정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사면권에 대한 어떤 정통성 이 부분에 상당한 훼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최근에 그 사면 관련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당에서는 이제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또 그러면 MB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괜찮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의 이런 어떤 사면권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근대적 옛날에 무슨 왕정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면 권력을 잡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나중에 사면 되는 거고 야당이 되면 사면 어려워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자의적으로 쓰는 제도를 남겨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윤 대통령께서도 공정을 내세우셨는데 이런 것들 그냥 과감하게 행사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긴 그런 조사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통령 지지율에는 글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사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선반영된 건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에 그다지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다분히 정치적인 그래서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른바 정치인 사면은 사면 초과다. 이런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더 높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사면을 내려버리면 벌금도 면제됩니다. 그런데 벌금은 거둬야 되는데 추징금은 거둬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벌금까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유의미하게 나올 정도인데 이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도 본인은 가석방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이 특별 사면을 지금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복권은 안 한다. 다분히 이것은 사면은 허용되되 복권은 불어대는 것도 정치적인 의도와 속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방금 사면 초과는 좀 웃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아무도 반응이 좀 없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지지율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지금 연말 맞아서 40%대 나오잖아요. 상승 원인 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도 이런저런 일정을 많이 소화를 하고 있던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걸 보니까 이달 김 여사 소환한 일정이 모두 14건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또 김 여사의 움직임, 여론의 향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임기 초에 너무 지금 낮은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아마 네. 지지층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노심초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노조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부분이 이제 그거를 좀 만족을 시키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전체 그 임기 7개월 동안의 지지율 평균을 보면은 34.62%입니다. 그래서 네. 30대 중반이어서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여사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에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또 여사님이 등장을 하면은 좀 지지율이 약간 또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그 너무 무리한 일정이라든지 그 개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일정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지금의 반등 모멘텀을 만든 상황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사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가 또 이제 그 위험 요인이라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지금 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사님 관련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리스크 요인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수장님께는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내년에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되잖아요. 네. 지지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말의 상황이 내년에 좀 연중 지속되는 상황일 것이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보수 지지층을 박박 긁어서 이제 결집한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24년 내내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총선 대비 국면이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수사 이 대결 구도는 윤명 대첩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지지율은 45% 내외가 될 텐데 결국 이 지지층들은 계속해서 결집되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진보 보수 계속될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중도나 MZ세대를 빨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래야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난망하다. 이때 해결책은 결국 단호한 대응이 아니라 유연한 대응을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국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재수 의원님, 예. 뭘 불러보세요? 조금 전에도 이제 자막이 잠시 나오던데 결국은 경제와 민생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2, 3년 정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나면은 결국은 경제와 민생이 전면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구나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가속화되고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팽창했다고 유동성이 급속도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물가 또 고금리 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와 민생이 여야 정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결정적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한 20여 초 남았는데 이현두 전 의원님은 어떤 점을 꼽으세요? 일단 경제 침체 여기에 보면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실직이 바람이 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한파에 대해서 노동계 또 춘투 예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경 진압만 해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득과 대화 타협 이런 자유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여당이 이 대통령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위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태.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거나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면서 고치려 하지 않는 풍조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새밑이기도 합니다. 진영 간 대립과 충돌을 넘어 용서와 배려, 화합과 상생, 특히 증오가 아닌 사랑이 절실한 연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